두 번째 단원이 함수야. 근데 이 함수가 함수의 가장 이제 원칙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엔 그 종류로 유리함수라는 것과 그 다음에 무리함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묶어서 한다. 그래서 오늘 받은 책은 요거에 대한 책인 거야. 그 다음 이제 요거에 대한 책.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경우의 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많은 양을 중학교 때 배웠어. 2학년 때. 거기 보면 왜 우리 반 뭐 5명이 있는데 반장 1명과 뭐 부반장 1명을 뭐 뽑는지.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를 배우는데 중학교 때는 조금 세는 거를 일일이 세는 걸 좀 많이 배웠다면 여기는 그거에다가 이제 어떤 용어를 붙이죠. 이런 이름이 있어. 나중에 배우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조금 더 많은 좀 또는 생각하기 직접 세기는 너무 힘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그렇게 이제 세는 것들이 세 번째 단원이에요. 그래서 양이 이렇게 적지 않은 책인데 6주 만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니까 조금 빠른 느낌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놓치면 조금 따라하기 힘듭니다. 물론 여기 있는 문제를 모두 다 풀라고 준 책은 아니야. 문제 수도 많고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대신 이제 이 수학 하라는 과목을 공부하는 기본 방법을 얘기해주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학 상에 비해서 계산 양이 많거나 복잡한 계산을 하는 문제는 없다. 이 수상 보면 앞에 막 곱셈공식 막 해가지고 쭉 계산도 식도 복잡하고 막 인수분해까지 많은데 여기는 식이 복잡하거나 그런 건 없어. 근데 이 책 자체가 처음 시작이 이거에 대한 얘기야. 유진아, 이 논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것?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해결하기 위한 것 중에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저렇고 저러니까 저렇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에 의지하는 것보다 생각을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책을 공부할 때는 복잡하고 이런 건 별로 없어. 그래서 어떤 뜻을 나타내는 용어나 기호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공부해. 그러니까 이 말뜻이 뭐다. 그러니까 어떻다. 그러니까 어떻다. 이제 이런 논리적인 거를 예를 이용해서 표시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계산을 막 하면 오히려 복잡해도 해갈만 한데 뜻이나 기호를 먼저 밝혀주고 그 기호를 가지고 얘를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낯설지. 어렵다기보다 낯설다. 그러니까 처음에 요 용어나 기호 배울 때 조금 신경 쓰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역시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부분이 여기 내용들은 단순해요. 그러니까 뭐 책 자체에 어려움은 없는데 대신 이제 이걸 중간에 하다 보면 가끔 자주는 아니고 수상에서 배웠던 기본 도구들이 조금 필요할 때가 있어. 예를 들면 기본적인 2차 방정식 풀 줄 아니? 그 정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고 기본적인 뭐 부등식 푸는 게 조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수상에 있던 일부 계산 도구는 쓰는데 수상 자체 문제를 풀 때 복잡성과는 상대도 안 되게 쉬워. 간단해. 대신 그걸 중간 과정으로 조금 쓸 때가 있고 첫 단원 주로 공부할 때는 논리성에 의합니다. 예은이는 논리적인 편이냐?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수학 하를 원래 이제 이 선생님은 이제 수학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 안 하고 하지만 학교라든가 이 수학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애들 논리성을 어떻게 키울 건가에 집중하고 이거를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배우고 문제 잘 풀고 시험 점수 잘 받고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런 쪽으로 갈 거예요. 잘 이해하고 풀어서 잘 맞추고 시험 점수 잘 받고 그죠? 내신 잘 받고 뭐 이런 쪽에 신경을 쓰고 할 거예요. 어쨌든 첫 단원 공부할 때는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낯선 표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세요.
자, 이제 뭐 이런 내용이야. 이런 내용인데 오늘 그 중에서 집합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거의 한 주씩 보면 돼요. 집합 한 주, 명제 한 주, 함수 한 주,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한 주, 경우의 수가 두 주. 이 정도 보시고 6주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일부러 시간 내서 딴 친구들보다 시간 들이고 비용 들여서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 그지?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매번은 아닐 수 있지만 개념 설명이 많이 필요한 단어는 좀 찍어 놓을 테니까 여기 우리 수학하 신청한 친구들 단톡방 새로 만들어 줄 테니까 혹시나 개념 이해가 좀 안 된다, 정리가 좀 덜 된다 그러면 영상 한번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집합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한번 해볼게. 8페이지를 펴면 돼요. 8페이지 봤더니 짜증나. 말뜻이 잔뜩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뜻을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좀 할게. 일단 첫 번째는 집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 대답을 어떻게 할 겁니다. 예은아, 집합이 뭐야? 어느 한정으로 부르는 거? 조금 더 정확하게 자꾸 논리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뭐 말뜻은 내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표현하는 방법도 이제 있으니까. 집합이 뭘까 했을 때 만약에 조금 정리가 힘들다면 거기 나와 있는 말을 보고 그대로 읽지 말고 속으로 읽은 다음에 이런 말뜻이구나 라고 해서 그냥 얘기해주면 똑같이 얘기 안 해도 이해가 될 거예요. 집합이 뭐죠? 뭘 집합이라고 합니까? 집합은 영어로 이거예요. 세트. 한 세트 들어봤지? 네. 근데 이제 어떤 이게 한 세트라는 게 달랑 하나만 있을 때도 뭐 쓸 수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모였을 때 한 세트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의미로 보면 뭔가 모여 있는 거죠.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큼. 근데 아무거나 모아놓은 건 아니고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는 놈들만 모아놓은 거지.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대상이 분명히 정해질 때 그것들을 모아놓은 것, 요거를 갖다가 집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모임이죠, 모임. 근데 아무 모임이나 하면 안 되고 대상이 조건에 의해서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것들의 모임 그러면 집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진이가 요일들의 모임 그러면 대답할 수 있어요? 뭔지 정확하게?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대상이 정해지지. 그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모인 놈들을 요일들의 모임,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연아야, 자연수들의 모임. 1, 2, 3, 4, 5, 6, 7, 8. 자, 한번 내가 다 말할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대상이 분명하니까요. 너무 많아. 엄청 많죠? 그건 집합일까요? 그러면 다 쓸 수는 있어? 그럼 집합일까요? 네, 집합입니다. 대상이 분명하니까요. 다 못 쓰지만 자연수들의 모임이라는 건 생각할 수 있죠. 못 쓸 뿐이지 모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대상이라고 하는 그 조건에 의한 대상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데 이제 용어 설명이 이거예요. 원소. 그 대상인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모인 대상. 아까 같으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게 대상인 거고 요일들의 모임이라면 그것들이 원소라고 얘기를 한 거죠. 대상들, 분명한 대상들. 근데 이 대상이 몇 개만 딱 정해지는 경우도 있어. 7개, 그렇죠? 근데 자연수는 대상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아서 쓸 수가 없지. 그래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 굳이 말하자면 개수가 유한개니까 유한집합인 거고 거기는 대상이 너무 많아서 무한개가 있으니까 그냥 무한집합인 거야. 그럼 예은이한테 물어볼까요? 1보다 작은 자연수들의 모임이요. 그럼 집합인가요? 응. 그죠. 이상하지? 대상이 없는데도 집합이라고? 근데 없다고 하는 게 정확한 거죠. 없다고 하는 게 분명한 조건에 의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딱 몇 개 정해둬도 집합.
그 다음에 무한계여도 집합이라고 부를 수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원소가 없는 경우에도 그 대상이 분명히 없다는 게 분명하다면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런 집합을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는 원소가 없어. 원소가 없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집합. 없다는 게 분명하니까 집합이라고. 대상, 조건에 의해서 대상이 분명히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집합입니다. 그래서 그걸 특별히 공집합이라고 부르고, 이건 원소가 없는 경우죠. 근데 없다고 얘기하면 좀 집합이 아닌 것 같으니까 원소가 0개라고 할게요. 0개. 자, 그러면 이제 집합의 뜻은 대충 알겠죠? 근데 사실 애매한 경우도 있었어. 예전에 뭐 10년 됐을 거야. 어느 중학교면, 이게 원래 중학교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교육과정 바뀌면서 빠졌어. 중학생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웠는지. 어떤 게 있었냐면 다음 중 집합이냐 아니냐 이제 5개를 주고 찾으라고 했는데,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들의 모임. 집합인가요?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이다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했어. 근데 난 아직 동의할 수 없지만 그때 정답으로는 집합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제 그런 거지. 기준이 조건이 불분명해서 뭐 어느 정도 짧아야 이게 미니스커트야? 예를 들면 막 보통 말하는 막 키 큰 농구 선수들이 입었다면 짧게 느껴질 치마이지만 그거를 유치원 애들한테 입혀놓으면 무릎까지 오는 뭐 긴 치마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상이 이제 불분명하다고 했는데, 그때 내 당시의 학교 입장은 보통 통칭 걸어온 치마 보고 저 정도면 그냥 미니스커트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그냥 의심되는 부정확한 내용 같고요. 그러면 물어볼게. 예은아, 키 큰 사람들의 모임. 조금 대상이 정해지나요? 분명하진 않아. 분명하지 않죠. 그럼 키 큰 사람들의 모임은 집합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럼 유진아, 우리 반에서 키 큰 사람들의 모임, 그럼 집합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그거는 집합이에요. 가장 큰 사람은 한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렇죠? 똑같은 사람 없을까요? 네, 뭐 근사값으로는 똑같을 수 있을 텐데 진짜 정확하게 똑같은 사람은 없을 거고, 그럼 가장 큰 사람은 한 명 정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람들의 모임, 이건 또 집합이야. 헷갈리겠죠, 점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운 용어 2개는 딱 요겁니다. 집합이라는 게 뭔지, 그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을 부르는 이름, 요게 용어로 원소. 그럼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용어가 있고 그걸 나타내는 기호가 있어서 기호 몇 개를 소개할게. 잠깐 얘기를 합시다. 일단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아무렇게나 뭐 쓸 수는 있긴 한데, 보통 알파벳으로 표시할 때는 대문자 위주로 쓰세요. 책에도 아마 대부분 그럴 건데, 뭐 집합 A, 집합 B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그 대상들 원소 표시할 때는 100%는 아니지만 보통 그 알파벳으로 표현을 할 거면 소문자 형태로 많이 표시를 해요. 물론 집합 기호 안에다가 대문자 썼다고 틀리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 집합 기호를 그러면 하나를 알려줄게요.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집합을 나타내는 그 실제 표현은 이런 기호 씁니다. 중괄호. 여기에 쳐져 있으면 이걸 집합이라고 할 거고, 이 안에다가 이 대상들을 쓰는 거야. 예를 들면 만약에 뭐 알파벳들의 모임을 A라 하자, 이렇게 되면 집합 A는 이렇게 구분해서 콤마로 구분하는 거야. 물론 이제 다 쓰기 싫으면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알파벳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아까 자연수 같은 경우도 다 쓸 수 없으면 요 정도 쓰시고 이렇게 쓰면 끝없이 계속 갑니다의 뜻으로 인식하시면 돼. 예를 들면 100 이하의 4의 배수들의 모임, 100 이하의 4의 배수들의 모임. 그러면 4, 8, 12 다 쓰기 힘들죠? 96까지요.
이렇게 적어주면 100 이하의 사의 배수들 모임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집합기호는 여기 중괄호 안에다가 원소들을 있는 대로 그 콤마를 구분해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공집합이라는 건 다른 거는 여기 다 안에 원소가 들어있겠지만 공집합은 원소가 0개니까 이 공집합은 그냥 요렇게만 써놓으면 공집합이에요. 또는 공집합 기호는 아예 따로 정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써서 읽을 땐 파이라고 읽는데 글씨 파이도 있고 그리스 문자로 여기서는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로 쓰기도 해. 그러면 이제 집합의 뜻, 원소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걔네들을 표현하는 이제 기호들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 집합들이 너무 많으니까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들도 있는데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까처럼 해당되는 원소들을 다 따로 적으면 그 책에 있는 대로 그냥 하세요. 그 해당되는 원소들을 쭉 일일이 적는 경우를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 그냥 말뜻 그대로 원소들을 나열해서 쓰는 거. 근데 이제 이런 방법도 있긴 해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나왔을 때 읽을 수는 있도록 해. 조건제시법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집합기호를 쓰고 그 집합 원소들의 대표를 하나 잡아 문자를. 그래서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그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x들이 누구인지 설명을 해주는 방법이야. 이런 걸 조건제시법이라고 해요. 아까 같으면 100 이하의 4의 배수 이렇게 적어주면 아까 원소나열법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랑 똑같은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뭐 또 다른 방법도 있긴 해요. 들어봤지? 이 말도 있어요. 뭐 벤다이어그램이라는 말도 있는데 얘는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내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요일들의 모임 그러면 이렇게 집합기호를 쓰고 뭐 집합 A라고 하고 있다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원소들 안에다 그냥 그림처럼. 궁금한 게 있는데 그 100 이하면 96이 아니라 100까지. 100 이하구나. 100 미만이라고 붙일게요. 그냥 뜻으로는 두 자릿수 이하로만 쓰려다가 그럼 100 미만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궁금한 거가 아니라 선생님 틀리게 쓴 거. 자, 그래서 이제 집합은 그냥 쓰든지 이 해당되는 원소가 x는 100 이하의 사의 배수에서 이 x들의 모임인데 어떤 x들의 모임인지 설명을 해주는 방법 또는 뭐 그림으로 해서 막 원소 다 써주는 원소나열법이랑 비슷하죠. 이제 이렇게 쓰는 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타내는 기호나 말뜻만 지금 몇 개 얘기를 해봤어. 그리고 8페이지에 맨 아래 보면 아까 했던 말이 있죠.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이렇게 써 있는데 그냥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거야. 원소가 딱 몇 개로 정해지는 경우는 유한집합, 원소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무한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공집합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집합이 아니라고 읽을까봐. 자, 이제 집합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 됐고요. 이제 기호 하나를 설명할 텐데 이 기호는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기호가 많이 나와서 처음에 어려워. 오늘이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기호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은이는 라면 먹을 때 포크로 먹어, 숟갈로 먹어, 젓가락으로 먹어. 오, 요거는 이제 원래 포크였는데 이제 손잡이를 부러뜨린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요 기호가 무슨 기호인지를 소개할게. 요 기호는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인데 어떤 관계냐면 어떤 집합하고 원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합 A가 있는데 이 집합 A가 1, 2, 3,
4, 5라고 하는 놈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야. 이렇게 표시한다는 얘기야. 그때 내가 한번 물어볼게. 1은 A의 원소 맞아 안 맞아? 맞죠? 1은 A의 원소이죠. 그러면 그 내용을 1은 집합 A의 원소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집합적으로 입 벌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4도 원소죠? 그럼 4도 집합 A의 원소입니다를 줄여서 기호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7은 원소인가요? 원소가 아니죠. 그러면 7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 세 번째, 요런 기호. 요런 기호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표시야.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게 그 집합이고 요 안에 앞에 있는 n이 넘버, 개수, 숫자. 여기 집합 A가 원소가 몇 개입니까를 표시하는 기호야. 그럼 예를 들면 집합 A가 1, 2, 3, 4, 5이고 집합 B가 A, B, C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NA 그러면 뭐라고 쓰란 얘기입니까?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5개예요.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3개,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NB 빼기 NA 그럼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여기가 3개, 여기가 5개니까 3 빼기 5 마이너스 2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호 뜻. 자, 그러면 네 번째 기호를 소개할게요. 기호 얘기만 오늘 잔뜩 하네. 지루하네. 문제 풀까? 근데 뜻을 좀 얘기해줘야 문제 풀 때 이게 쏙 들어오고 생각을 좀 하죠. 하나 더 얘기할게. 네 번째, 요런 기호를 소개할게. 예언이 들어본 적 있지? 이게 무슨 기호야? 보긴 했는데. 네, 그러면 배운 적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유진아, 이거 무슨 기호야? 네. 포함하는 알긴 알겠는데 말로 좀 표현해줘. 자꾸 논리적으로 표현해줘. 그 이렇게 네. 있는 그림이었는데. 아, 그림으로 했어? 네. 집합이란 말을 이용해서 표현을 좀 해보면 안 될까요? 요게 이제 말로 부를 때는 이렇게 불렀던데 부분집합 기호인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한 집합이 음흠. 한 다른 집합의 한 부분이 네. 부분이 되냐, 포함되냐 안 포함되냐 이런 얘기예요.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데 얘는 집합과 또 다른 집합, 그러니까 집합끼리의 관계,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이제 앞으로 배우는 1, 2주가 제일 어려워. 그 다음에는 이제 익숙해져서 쉬운데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요 기호로, 집합과 원소 사이의 포함 관계들은 이 기호로 쓴다는 게 이제 일단 두 개가 중요한 사실이야. 그러면 이게 정의를 좀 해줄게. 기호 약속. 만약에 어떤 집합 A가 있고 어떤 집합 B가 있어. 이때 집합과 집합 사이에 이런 포함 관계. 이때는 이제 뭐라고 있냐면 A는 B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읽을 거야. A는 B의 부분 집합입니다. 근데 어떤 관계냐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호를 쓸 수 있으려면 이건 정의야, 약속이야. 정확히 기억해.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쓸 때는 언제 이 기호를 쓰는 거냐? 이 A랑 B랑 무슨 관계가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거냐? 그냥 형식상으로는 포함된다 그러는데 포함된다는 말을 쓰지 말고 이렇게 나타내.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들어있을 때, 집합 B에 들어있을 때, 이때 쓰는 기호야.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건 여기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다 들어있으면 그때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또는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말뜻이. 조금 모르겠으면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1, 2, 3, 2예요. 집합 B가 1, 2, 3, 4, 5예요. 그러면 집합 A에 들어있는 이 모든 원소들이 집합 B에도 들어있니? 맞아요? 눈으로 봤지?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이 관계는 성립하나요? 안 하나요?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A에 다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지. 그러면 B는 집합 B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아닌 거죠. 이렇게 씁니다. 아니다. 부분 집합이 아니다. 됐어. 다시 요 기호는 언제 쓰는 거냐면 집합과 집합 사이에. 얘는 집합하고 원소 사이에 포함한 거예요. 얘는 집합과 집합 사이에 포함한 거예요. 그럼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된다는 말을 쓴다는 건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알겠지만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다 들어있으면 이 기호를 쓸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건 아니니까 이건 부분 집합이 아니다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C라는 집합이 D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네. 확실해? Are you sure이야? 예은아? 정확히 보고 얘기해. 내가 가끔 사기칠 때가 있어. 계속 의심하면서 보면서 아까처럼. 자, 이 집합 두 개를 보고 이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진짜? 네. 아, 뭐 겁내지 말고. 그럼 집합 D는 집합 C의 부분 집합이 된다. 이것도 성립합니까? 오케이? 이거는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 집합 A랑 집합 B랑 같은 집합이다라는 걸 설명할 때 그냥 우리가 볼 땐 선생님 이거 다 원소가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같은 집합 맞는데요? 라고 하는 거 말고 당연히 그런데 실제의 용어상으로 정리할 때 두 집합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숫자 같은 거는 같다 다르다를 우리가 아는데 집합이라든가 다른 거에 대한 같다 아니다는 꼭 말뜻을 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집합끼리 똑같다라는 기호를 쓸 때는 언제냐면 바로 요럴 때입니다. 이거 보고 그냥 원소 똑같은데요? 똑같은 집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C가 D의 부분 집합이 되고요. D도 C의 부분 집합이 될 때 이럴 때를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 A랑 B랑 서로 같다는 말을 표현해봐. 그럼 너네들은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고 동시에 B가 A의 부분 집합도 되는 요때의 두 집합은 같다라고 하고 물론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똑같은 원소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만 요 부분까지가 부분 집합 기호의 뜻이에요. 자, 지금 얘기한 게 어디까지냐? 너무 길어. 1, 2, 3, 4, 그 다음에 5, 6,
7, 8, 뭐 요 정도까지입니다. 자, 여기 나온 말들은 여러분이 분명히 용어나 뜻과 용어를 기억을 한 상태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시험 문제 보통 여기서 뭐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데 시험 문제 나오는 하나의 팁을 하나 줄게요. 이제 가끔 시험 문제에서 기호가 올바르게 사용됐는지 다르지 않게 사용됐는지를 골라내야 될 때가 있어. 그때 특히 요 기호와 요 기호들이 실제로 맞게 사용됐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방법을 하나 적어줄 테니까 그건 책에 없으니까 어디 빈 곳에 적어두기 바랍니다. 이건 한 번만 알아두면 뭐 그러니까 요 기호랑 요 기호가 맞게 사용됐는지 아니면 잘못 사용된 건지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첫 번째, 요 기호가 사용될 때는 여기 어떤 집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집합이 이렇게 있고 뭔가 원소가 들어있을 때 여기에가 요 집합 안에 들어있는 놈 원소 안에 요 집합이 안에 들어있는 요 놈이 여기 써있는 거는 요 기호가 맞는 거죠. 집합 기호 안에 들어있는 요 놈이요. 그 다음 부분 집합 기호가 맞게 쓰였는지 아니면 다르게 쓰였는지를 아는 방법은 어차피 이 기호는 집합과 집합 사이니까 요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어떤 집합이 있을 때 여기에도 이제 집합이 써 있을 건데 이 집합 기호 빼고 요 안에 들어있는 요 놈이 이 집합의 원소가 되면 이 기호는 안 돼요. 여긴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이고 여기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인데 얘는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놈이 그대로 써있는 게 보이기만 하면 원소가 된다 맞는 거죠 표현이. 그런데 요 기호는 왼쪽에 써있는 이 부분에 들어있는 이 집합 기호 하나 떼고 요 속에 들어있는 놈이 이 집합의 원소이면 맞는 기호를 씁니다. 자, 그럼 내가 예를 몇 개 들어줄 텐데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여러분이랑 나랑 한번 구분해보자고. 이제 이것만 갖고는 조금 무슨 말인지 약간 애매할 거야. 그래서 실제 이게 아까 말한 것들이 어떻게 판단되는 건지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혼란이 올 거예요. 일단 이걸 보고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 지금 집합 A를 썼는데 그 안에 원소들이라고 써있는 이놈들 근데 보니까 막 공집합 기호도 막 써있는 것 같고 또 거기다 막 집합 기호 씌워있는 놈도 막 들어와있어 이렇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 입장에서는 얘가 모두 그냥 원소인 거예요. 그 안에 써있는 이 콤마로 구분된 이 한 덩어리야. 이 한 덩어리가 그냥 원소인 거야. 이만큼 한 덩어리가 원소인 거야.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는 공집합 기호가 아니라 그냥 파이라는 글씨라고 생각하면 돼. 밖에서는 공집합 기호로도 사용할 수 있는 놈인데 일단 집합 안에 들어오면 그냥 원소일 뿐인 거야. 공집합이 아니고 그냥 원소일 뿐인 거야. 파이라고 하는. 자, 그리고 나서 항상 성립하는 말을 하나 써줄게요. 이 기호는 공집합 기호라고 읽었을 때 공집합은 모든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부분 집합을 실제 써볼 건데 부분 집합이다. 요 말이 무조건 참인 어떤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공집합은 어떤 집합을 갖다 놔도 부분 집합이라고 표현해도 참이다.
그러니까 모든 집합에 부분 집합들이 되게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공집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렇게 됩니다. 요 말은 참인 걸로 알고 보세요. 자, 지금부터 내가 판단할 기준을 한번 물어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자, 여기까지 9개 내가 막 써놨는데 이 9개의 표현 중 맞는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시오 입니다. 자, 맞는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해 보세요. 자, 이거는 시간을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줄 테니까 1, 2, 3, 4, 5 쭉 보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이렇게 하자. 예은이 1번, 연아가 2번, 유진이 3번, 다시 예은이가 4번, 연아 5번, 유진이 6번 이렇게 3개씩. 그러니까 1, 4, 7, 2, 5, 8, 3, 6, 9 3개씩만 딱 맡아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일단 해놓으세요. 필요한 사람은 필기하셔도 좋습니다. 요건 학교 실전 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 근데 이 기준을 좀 잘 이해하면 이 9개 다 하는데 한 2, 30점은 다 될 거고 이걸 모르고 막 그냥 자기 생각으로만 하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기준을 얘기해 주면 이 기호를 보면 왼쪽에 써 있는 덩어리가 뭔지 모르지만 요 놈이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게 맞는지 확인해서 맞으면 참. 혹시 요 기호를 보게 되면 이쪽에 집합 기호를 하나 빼버리고 요 속에 들어있는 놈이 원소로 들어있는지 봐서 있으면 참, 아니면 거짓. 원소 기호면 통째로 다 들어있는지 아닌지 판단. 이 기호를 보면 집합 기호를 하나 떼고 요 부분이 이 집합의 원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이러면 바로바로 보면서 확인이 될 거예요. 자, 시간을 30초 정도 써보세요. 3개만. 자, 그러면 한번 OX를 표시를 한번 먼저 해보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은이 이거는 OX 5 그다음에 이건 밑에 건 5 세 번째 거 5 네 번째 거 5 아 이거 말고 5 이거 5 이거 X 이거 5 이거 5 이거 잘하는데? 이렇게 잘하는 애들은 처음인데? 자, 하겠습니다. 요 기호를 봤다면 이렇게 생긴 놈이 집합에 들어있는지 확인한다. 여기 있네. 참. 그 다음에 요렇게 된 기호를 보면 요거 떼고 요렇게 생긴 놈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라. 여기 있네. 참. 요 기호를 보면 통째로 이렇게 생긴 놈이 들어있는지 확인한다. 여기 있네. 참. 요 기호를 보면 요거 집합기호 하나 떼고 요렇게 생긴 놈이 있는지 확인한다. 있네. 참. 요 기호를 보면 통째로 이렇게 생긴 놈이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여기 있네. 네, 참.
요거는 이제 금방 아닌 거 알겠죠? 그 다음 요걸 봤으니까 요거 떼고 집합기호 떼고 요렇게 생긴 놈이 들어있는지 봐야죠. 여기 있죠? 그러면 참. 요 기호를 봤네요. 요 기호를 보면 집합기호를 하나 떼고 요렇게 생긴 놈이 있는지 확인한 거니까 여기 있네. 그러니까 참. 요거는 원소 기호니까 요렇게 생긴 놈이 있는지만 쳐다보면 되니까 여기 있네. 그러니까 참. 완벽하게 다 맞춘 거예요. 오. 그러면 이 부분 집합 기호랑 그 다음에 그 원소 기호, 집합과 원소 사이랑 집합과 집합 사이 관계를 다 잘 맞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내가 예제를 같이 한번 지금까지의 용어만 가지고 한번 설명을. 지금 이제 유형 8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까지 됐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를 넘기시는 거냐면 11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 1, 2, 3, 4, 5, 6, 7, 8까지 예제를 하나씩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확인할게요. 11페이지야. 첫 번째 유형 1, 1번. 다음 보기 중에 집합인 것만 골라봐. 자,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집합입니까? Yes. 대상이 없어요. 아까 말한 예린이한테 물어본 거야. 대상이 없지만 공집합이란 이름으로 부르는 집합입니다. 다음 맛있는 음식의 모임. 요즘은 다 맛있잖아. 먹을 거 있으면 다 좋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을까? 그 집합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것처럼 약간 영어로 말하면 형용사적인 표현, 뭐 예쁜 꽃들의 모임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조금 구분하기 힘들죠. 기준이 없어서. 뭐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그것도 역시 부정확한 거고. 대신 1m 75cm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그럼 정해지겠죠. 이 니은은 안 돼요. 디귿 유명한 농구 선수들의 모임. 이것도 얼마나 유명해야 유명한 거야? 지금 제일 유명한 농구 선수 누구예요? 마이클 조던 아직도? 그 옛날 마이클 조던이 아직도? 요즘은 무슨 그 누구지? 커리, 카레. 네, 우리 이름으로. 그 친구들처럼 뭐 그런 사람은 뭐 유명하다 말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디귿도 부정확합니다. 다음 리을 3에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 뭐예요? 3에 가까운 자연수가? 3에 가장 가까운 그러면 정해져요? 뭐예요? 2나 4 그죠? 2, 4 이게 두 개가 제일 가까운 자연수 맞죠? 이게 그냥 가깝다 그러면 집합이 안 되죠. 근데 가장 가깝다 그럴 것 같아요. 아까도 왜 우리 반에서 키 큰 사람들의 모임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들의 모임 그럼 한 명이 딱 정해지니까 집합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유형 2번 4번 문제예요. 18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 하자. 그러면 문제는 이 18의 양의 약수들을 너네가 다 알고 있느냐 그랬는데 18의 양의 약수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불러줄래? 1, 2, 3, 4는 돼? 5, 6 되나? 9는요? 18도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대상을 알 수 있다면 정확히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면 금방 보이겠지, 그지? 자, 그래서 18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써놓고 나서 이제 보기를 볼게요. 1은 A의 원소가 아니다. 원소인데요, 그죠? 틀렸죠? 4는 A의 원소이다. 이것도 틀렸죠? 6은 A의 원소가 아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9는 A의 원소이다. 참이죠. 그 다음에 18은 A의 원소가 아니다. 이것도 틀렸죠. 구분돼. 오케이. 자,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5번 문제는 x제곱 빼기 x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2x는 0의 해의 집합을 A라 하자. 즉 이거 방정식의 근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에요. 그럼 이 방정식 푸는 정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지. 이게 이제 아까 수상에서 왜 가끔 중간에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이런 것 정도는 필요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인 거야. 요 정도는. 요건 x로 묶어주면 되죠.
그럼 x의 제곱 빼기 x 빼기 2는 0이 되니까 이걸 다시 인수분해하게 되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렇다면 이제 해가 0이 되든가 또는 2가 되든가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 될 테니까 이 집합 A를 이제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이게 원소가 되냐 안 되냐 쓰는 거니까 충분히 괜찮죠. 자, 유형 3번으로 갈게. 7번 문제 볼까요? 7번 문제를 보면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 아까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집합을 그림처럼 나타내서 그 안에다 원소를 써놓은 거예요. 1, 2, 4, 8, 16. 이게 보면 말은 없지만 아까 조금 아까 한 문제로 생각하면 16의 양의 약수들의 모임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아까 집합 표시할 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원소를 다 써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소가 되는 대상들을 말로 설명해주는 표현, 조건제시법이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 7번 문제를 푼 게 이걸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확인해봐라. 아유 근데 아까 답을 먼저 얘기해버렸네. 어떡하냐. 살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거고. 자, 그래요. 자, 10번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풀어볼게요. 자, 집합 A는 X들의, 요거 읽을 때 학교에서는 이렇게 읽어. X바, 막대기. X바, X는 자연수 이렇게 읽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읽고 선생님이랑 읽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읽을 거냐면 집합 읽을 때 집합 A는 X들의 모임인데요 라고 읽어요. X들의 모임인데요. 그 X가 자연수래요. 해석하면 이제 자연수들의 모임이래요. 이제 이런 말이 되지. 그러니까 여기를 띠리리인데요. X가 원소인데요. 근데 그 X는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뭐 사실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아까 무한 집합이니까 이대로 두고요. 집합 B가 역시 어떤 X들의 모임인 건데 어떤 X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2의 거듭제곱과 그 다음에 3의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고, 이때 요 A라는 건 집합 A의 원소이고 B라는 것도 집합 A의 원소입니다 라고 읽는 거야. 그럼 이제 종합하면 어떤 뜻이 되는 거야?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니까 자연수죠. 여기도 자연수.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연수들이 들어가서 요런 모양으로 생길 수 있는 어떤 X들의 모임. 예를 들면 자연수니까 A도 1이고 B도 1이라고 생각하면 요거 원소가 되는 거죠. 만약에 A는 2고 B가 1인 것도 원소가 되는 거니까 12도 원소가 되는 거고, A가 1이고 B가 2인 것도 원소가 되니까 이거의 원소가 다 될 수 있는 거죠. 엄청 많아요. 이것도 끝없이 많은 거지. 문제는 집합 B의 원소가 아닌 놈 찾아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2와 3으로 소인수분해 되는 놈 찾으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2라는 소인수도 있어야 되고 3이라는 소인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6 같으면 2 곱하기 3이니까 2라는 소인수도 있고 3이라는 소인수도 있죠. 근데 9는 3의 제곱, 즉 2라는 소인수가 없지. 그러니까 틀렸고,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해보면 아는 거죠. 그 다음에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니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유형 4번 11번 문제예요. 유한 집합인 것만 골라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딱 몇 개라고, 엄청 많아도 좋은데 딱 몇 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렇다면 유한 집합인 거죠. 기억, X들의 모임인데요. 이 X는 2보다 작은 소수래요. 이거는 유한 집합인가요? 사실 그럼 2보다 작은 소수 있냐 없냐? 없죠. 그럼 공집합이지. 자, 문제 들어갑니다. 공집합이 유한 집합이라고 부를 수 있냐 없냐 이 얘기야 지금. 결과는 맞습니다. 공집합은 0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한 집합.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게 무한 집합. 뭐 그러니까 이제 공집합도 유한 집합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이상한 거 아니죠. 0개니까요. 몇 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다음 니은 X들의 모임인데요. X를 제곱했을 때 0이 되는 X요. 그럼 X는 0 한 개죠. 맞아? 그러니까 유한 집합이지. 그 다음에 디귿은 X들의 모임인데요.
x는 4n이라는 형태의 x들이래. 근데 n이 자연수야. 그럼 n이 1 들어갈 때, 2 들어갈 때, 3 들어갈 때 이렇게 계속 생겨날 텐데 n 자체가 자연수니까 무한계지. 그러면 이 x들도 똑같이 무한계가 생겨나겠죠. 리을 x들의 모임인데요. x를 제곱했을 때 4보다 큰 자연수요. x 대신 자연수 집어넣어서 그죠? 4보다 크게 되는 자연수 몇 개나 있을까요? 엄청 많죠. 이게 엄청 많다는 표현도 좀 부족하지. 무한계죠. 이건 무한집합입니다. 뭐 무한 얘기하면 니네도 잘 알고 있는 얘기 있을 텐데 힐베르토 수학 이야기 거기 보면 우주에 무한개의 객실을 가진 호텔이 있었어. 근데 그 방에 꽉 차 있어. 근데 신혼 부부가 한 쌍 또 우주를 여행하다 들어왔어. 방 있나요? 그때 힐베르토가 있어요 그랬죠. 지금 무한개의 방이 있지만 꽉 차 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더 왔어. 근데 방이 있대. 어떻게 하면 투숙시킬 수 있을까? 무한이니까 들어갈 수 있지. 응? 무한이니까 들어갈 수 있지. 꽉 차 있다니까 지금 방이? 늘어나겠지. 방송하는 거죠. 아 여러분들 지금 자기가 묵고 있는 방에서 번호 하나 큰 걸로 옮겨주세요. 그럼 촉촉촉촉 옮겨가면 1번 방 남겠지. 들어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무한쌍의 부부가 다시 또 여행을 왔어. 방이 있어요? 네, 다 들어오세요. 있어요. 어떻게 집어넣었을까요? 무한 그럼 꽉 차 있는데. 지금 자기가 묵고 있는 방 2배 번호 숫자로 옮겨주세요. 그럼 1번은 어디로 가고? 2번. 2번은 어디로 가고? 4번. 3번 어디로 가고? 그럼 뭐가 남아? 1, 4, 5, 7, 9 남겠지. 무한계로. 다 들어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한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데 무한이라는 건 엄청 큰 건 맞는데 정해진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인 거야. 더 커지고 있는 거라서. 이건 뭐 그냥 얘기거리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한은 그냥 아유 너무 많아서 못 세겠어. 이제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십시다. 2학년 2학기 과목을 배우게 되면 무한에 대한 얘기도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됐어요. 5번. 이제 아까 말했지만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기호를 잘 생각을 하시라. 이 말뜻이 집합 A, 요 가로 안에 들어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럼 이거 어떻게 쓸래? 말했잖아. 가로 안에 들어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요. 3개. 오케이? 아 이게 한 덩어리라서 하나?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요. 자, 두 집합 A라는 놈인데요. X들의 모임이야. 근데 그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 쓸 수 있나요? 원소 나열법으로? 쓰세요. 집합 A를 실제 원소 나열해서 써.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 그럼 선생님 같으면 2, 3, 5, 7 이렇게 쓸 것 같은데. 그죠? 오케이. 집합 B, X들의 모임인데요. 이 X는 50 이하의 3의 배수입니다. 다 쓰기는 힘들죠? 몇 개인지는 알 수 있을까요? 몇 개 하나 될지? 50 이하의 3의 배수 몇 개니? 16개 되나요? 네, 16개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봐 그랬으니까 2, 3, 5, 7 4개 하고 그 다음 집합 B의 원소 16개랑 합치면 총 20개의 원소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너네들이 풀 문제 16번 답을 찾아보세요. 16번 답을 찾아봐. 자, 1번은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0개 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그 집합 기원에 0이라는 원소가 하나 있는 거니까 1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원소의 개수 A, B, C 3개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앞에 있는 집합은 원소가 1개, 뒤에 있는 집합도 원소가 1개씩이니까 1 더하기 1, 그래서 2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앞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 3,
뒤에 있는 그 원소의 개수는 2개, 2. 그러니까 3 빼기 2. 그러니까 1이 돼야 맞는 거죠. 1. 기호 약속을 정확히 하라고 계속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그 정도 기호 약속. 지금 저 뒤에 부분을 하기 위한 지금 준비를 계속 하고 있어. 사실은 우리 목요일날 해야 되는 그 복잡한 이제 목요일날 보면 이제 수학학 괜히 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 근데 지금 이 기호 약속이 분명하고 선생님이 해주는 약속을 정확히 좀 받아들이고 하면 계산상으로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유형 6번 갈게요. 20번 문제야. 집합 A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 집합 A가 이렇게 돼 있어. 자, 집합 B가 딱 눈에 보이는데 x들의 모임인데 x를 제곱하면 1이 되는 x. 그럼 그걸 원소날법으로 표시 가능할까요? 이거와 이거 두 개가 있는 게 맞죠? 오케이. 제곱해서 1 나오는 x들의 모임 이렇게 된 거니까. 그 다음 C도 쓸 수 있어요? C 원래는 이거야. 이거 정수. 절대값으로 1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절대값이 뭐지?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그러니까 얘는 거리가 1보다 작거나 같게 떨어진 정수들. 원점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쭉 있는데 여기로부터 거리가 한 칸보다 작거나 같게 떨어진 위치에 있는 정수. 즉 요거 세 개죠. 그러니까 니네가 이 집합 ABC를 읽으면서 이 대상에 해당되는 원소가 분명하게 적힐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자, 이제 포함관계 써봐 그랬어. 그러면 잘 보면 어느 게 제일 커 보이는지 느낌이 오죠. 그럼 일단 집합 B에 들어있는 원소가 집합 C에 모두 다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일단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C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도 들어있나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지.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면 이게 더 커 보이는데 눈으로 너무 보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고. 자, 유형 7번에 25번 이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거와 이거의 사용을 정확히 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 없어. 25번 직접 풀어서 답 써보세요. 기준 다시 한번 정확히 봐. 원소 기호를 보면 왼쪽에 있는 덩어리 전체가 집합 안에 있는지, 부분 집합 기호가 보이면 집합 기호 하나 떼고 남은 게 집합 A의 원소가 되는지. 그러면 5개를 다 읽어도 몇 초 안 걸릴 거야. 근데 이게 불분명하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1번은 원소 기호가 있으니까 통째로 그렇게 생긴 놈이 집합 안에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있죠. 1번은 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생각하지도 마. 아까 말했던 노란 글씨. 공집합 기호예요. 그때는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든 되니까 무슨 상황에서도 이렇게 써 있는 건 그냥 참인 거야. 모든 집합, 이 집합이 무슨 어떤 집합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이거는 성립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걸 보면 이건 집합에 상관없이 참이야. 이렇게 되면 돼요. 3번 부분 집합 기호니까 왼쪽에 있는 거 집합 기호 떼고 나면 그 파이라고 하는 글씨처럼 생긴 놈이 있으니까 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소 기호가 있으니까 딱 2라고 생긴 원소는 없죠? 없습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부분 집합이 아니다는데 이걸 떼고 나면 2라고 하는 놈이 원소로 들어있지 않으니까 부분 집합이 아니다 이 말이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이 틀린 답이에요. 이 정도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응용 문제니까 같이 하나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배운 기호의 응용 문제입니다. 자, 집합 A가 있어요. X가 있는데 X들의 모임인데 이 X는 A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은 놈들이야. 자, 이제 내가 미리 하나 얘기를 하자면 집합 같은 거 배우고 이제 명제 같은 거 배울 때 자꾸 부등식이 나올 거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합이라는 게 뭐뭐들의 모임이죠. 근데 부등식도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어떤 것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로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등식 자체가 집합하고 명제랑 부등식 같은 거는 그냥 흔히 보이는 용어니까 부등식 나왔다고 너무 그렇게 겁내하지 말라. 그냥 이만큼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모임이 되는 거야. 집합 B는
x들의 모임인데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a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때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도록. 자, 이거는 조금 그냥 다른 말인데 이 부분 집합이란 말 안에는 이건 수학 기호는 아니니까 칠판 잠깐 봐봐. 수학 기호는 아닌데 의미를 요 정도까지 느끼고 있으면 좋아.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게 아까 정의상으로는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다 들어있으면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느낌상으로는 얘가 좀 큰 느낌이지. B가. 근데 조금 더 구분해서 봐. 이건 수학 기호 아니니까 이거는 쓰면 안 돼. 기호는 그냥 느낌으로만 얘기해 준 거야. 이런 경우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근데 그거 말고도 이런 경우도 이게 성립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야. 커도 되는 거고 크다는 게 더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같은 집합이어도 상관없이 부분 집합기호를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집합과 이 집합 두 개가 이런 관계가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거는 수상을 이미 배운 사람들은 충분히 그냥 수상 내용으로 하는 거고 수상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면 칠판을 잠깐 보세요. 자, 지금 포함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서 나타내보면 A가 더 작은 놈 개념이고 B가 조금 큰 개념인 거야. 결국 같아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A를 먼저 대충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9가 되는 거지. 이게 집합 A예요. 그럼 이런 관계가 되려면 이 집합 B의 그 범위가 더 크게 느껴져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러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내용을 좀 설명하기에 편하죠. 왼쪽이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거 갖고 중요한 건 이거 갖고 A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에 대한 얘기인데 경계 지점 양쪽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연아 이거 쓰지 마. 그냥 칠판 봐. 쓰느냐고 못 보면 아무 소용 없어. 그런 다음에도 쓰고 싶으면 안 지울게. 자, 이렇게 되는 관계가 요런 그림이라고 내가 그냥 대충 그린 건데 이제 요걸 정확히 표현해 보자면 요쪽을 보면 마이너스 4하고 A하고 보면 A가 일단 큰 쪽에 있어요. 이건 확실한 거지. 그리고 나서 딱 확인을 꼭 해야 되는 거 만약에 마이너스 4하고 A하고 같은 자리에 있어도 이 관계가 될까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 이러면 무조건 돼요. A가 이쪽에 있으면 얘가 더 바깥에 있는 게 맞으니까. 그러면 이때 는이 붙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어떻게 판단해? 마이너스 3A에 아니 여기에 마이너스 4랑 A랑 는이 될 때도 이 관계가 성립하면 는을 붙이는 거고 그 관계가 성립 못하면 이걸 는을 떼야 돼. 그때 는이 돼? 안 돼? 왜? 어떻게 판단한 거야? 이거 응. 마이너스 4 응. 1대라고 하면 응. 여기 마이너스 3에 A 넣으면 얘는 그럼 같아지면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니까 안쪽이죠. 바깥에 있는 마이너스 4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립하겠지. 그래서 기준을 줄게. 이런 거 쓸 때 는이 붙냐 안 붙냐 고민할 때 지금처럼 막 이게 이렇게 붙어 안 붙어 막 이러지 말고 이 는은 이런 경우 판단할 때 다 붙일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경우에만 못 붙인다. 어떤 경우 상상해. 내가 누웠어. 이불을 덮었어. 덮는 놈이 큰 집합이야. 이불을 덮었는데 엄지발가락 딱 하나만 삐져나오는 상상을 해. 그게 더 어려운가? 내가 누웠는데 이불 덮었는데 다 덮였는데 엄지발가락이 하나 나왔어. 요 느낌. 언제냐? 덮어야 되는 놈은 비어있는데 속에 들어있는 놈은 채워져 있을 때. 속에 들어있는 놈이 채워져 있고 바깥의 부분이 비어있을 때는
덮은 것 같긴 한데 요 엄지발가락 하나가 삐져나온 꼴인 거야. 못 덮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쪽은 요런 꼴인데 안쪽이 는이 붙는 꼴, 그 부등식에서 는이 들어있는 그런 케이스. 는을 못 붙이고 나머지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붙여도 된다고. 둘 다 비어 있어도 붙일 수 있어. 둘 다 채워져 있어도 붙일 수 있어. 바깥쪽에 채워지고 안쪽에 비어진 것도 붙일 수 있어. 오로지 못 붙이는 한 가지는 안쪽은 안쪽은 채워져 있는데 바깥쪽이 비어 있는 그 케이스는 아까처럼 요거 하나가 안 덮인 거야. 여기 요거 하나가 안 덮인 거야. 요 자리. 그러니까 그때는 못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 봤을 때 그냥 보고 A가 마이너스 4보다 큰 쪽에 있는데 는 붙이면 되겠네 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오른쪽도 볼게요. 오른쪽은 요거죠. 9하고 마이너스 3a 보면 마이너스 3a가 9보다 큰 쪽에 있으면 일단 되는 거고, 는을 붙일 수 있어 없어? 있죠. 바깥쪽에 채워진 경우는 신경 쓰지 말고 붙이란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게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합치면 답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a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이렇게 최종 답이 유성이 되는 거다. 이해됐나요? 자, 수상 배울 때 혹시 부동호에서 부등식 배울 때 는 붙이고 못 붙이고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야. 그게 여러분들 학교 시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을 때 아까 말한 기준을 잘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고민 없이 는을 붙였다 안 붙였다 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파트를 시작을 할게요.